집에서, 철학 수업에서 또는 윤리책을 읽고 그 내용을 필요한 곳에 적용하면서 건전한 도덕 철학을 배울 수는 없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식으로 미덕을 갖출 수 없다고 말한다. 도덕적 미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행동으로 터득하는 것이다. 미덕은 우선 그것을 연습해야 얻을 수 있다. 예술이 그러하듯이. 이 점에서 미덕 갖추기란 플루트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악기 연주를 책이나 강의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연습을 해야 한다. 뛰어난 연주자의 연주를 듣거나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직접 연주해보지 않고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될 수 없다. 도덕적 미덕도 마찬가지다. 공정하게 행동해야 공정한 사람이 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행동을 해야 용감한 사람이 된다. 최근 읽은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미덕 갖추기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미덕이란 타고나거나 구경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획득되는 것임을 잘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공정하게 행동해야 공정한 사람이 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절제하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행동을 해야 용감한 사람이 된다는 대목은 일품이라 할 만합니다. 자, 공정하고 절제하며 용감해집시다. 노력, 정진합시다. 자, 그럼 모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모비신의 영화방 제기사. 예, 철기사. 흑기사입니다. 저희 오프닝만 지금 3번째네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흑기사님과 철기사님이 거의 이제 해가 바뀌어서 돌아왔습니다. 작년 9월에 한 달을 같이 녹음하고, 사실, 제가 이 팟캐방에 들어오게 돼서 초창기 멤버였죠. 이 팟캐방을 이제 이끌어 나갈 제가 멤버로 선택을 했던 두 분이었는데, 각자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참 동안을 이제 못 나오시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저도 뭐 한 네. 2달 됐나요? 마지막 녹음한 게? 맞죠? 네, 한 2달 걸렸고, 흑기사님도 되게 오랜만에. 아, 같이 전화하고. 저는 한 7달? 아니다. 5달 됐네, 5달. 네. 혹시 이분들의 존재를 잊었을 수도 있는 청취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에는 백수였는데 어떻게 직장 구하게 된 흑기사고요. 흑수저의 아주 대표적인 인간. 여러분의 흑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흑기사를 선택한 흑기사고, 이제 앞으로 자주 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분이 왜 흑기사인지 오늘 처음 의미를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이분이 낯빛이 흑색이에요. 간이 안 좋은 거 같은데. 그래서 맨날 철기사님이 곱창이라 불러주시고 아니, 곱창은 뭐 최근에 자꾸 저 얼굴 가지고 놀리니까 곱창같이 생겨가지고. 설사같이 생겼네. 염산 한번 뿌려가지고 세척 한번 시키고. 근데 흑수저라서 흑기사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철기사님 예? 뭐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저요? 네. 저 뭐 그냥 저도 뭐 어디 잠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철기사 항상 뭐 족같죠. 삶이 항상 뭐 다시 이제 본연의 백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고난하고 진난하지 아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다시 예, 제자리로 네. 돌아가려고. 백수로. 예, 그렇죠. 흑기사님은 어디 취직하셨어요? 어디 저기 취직했는데. 밝히긴 뭐하고 아무튼 하고 싶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지금, 존나 돈 받기 민망할 정도로 꿀을 빨고 있어서 업무 중간중간 놀고 있어서 이제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좋은 거죠. 9월 달에 이제 주머니에 3,000원도 없던 분이 이제 정확히 한 100배, 1000배.
1년에 반응본으로 돌아와서 네. 참 기분이 네. 좋습니다. 심지어 철기사한테 맨날 술 얻어먹었는데 또 이렇게 개가천선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얻어먹고 있습니다. 네, 역시 사람의 삶은 끝까지 가야 돼요. 지금 힘드신 청취자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를 보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 그렇죠. 네. 진짜요. 저희만큼 진짜 비참한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는 진짜 족같아요. 진짜 얼굴도 다 삐시고 진짜. 하지만 지금 뭐 또 변변치는 않았지만 돈 버는 직장에서 돈도 벌고 있고 그러니까요. 불과 작년과 지금이 참 화기애애졌습니다 저희가. 예? 예. 그쵸. 다들 아직도 뭐 예나 지금이나 얼굴은 못 났지만 그래도 이제 술이라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죠. 예. 네. 네. 아무튼 저희 오늘 뭐 이제 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이거 네. 되게 떨리는 일이지만 오프닝은 뭐 네. 또 저희 이렇게 사담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끊고 네. 저 이제 영화 얘기 하도록 하죠. 예, 오늘 할 영화 어떤 영화죠? 저희 오늘 할 영화는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신작이죠. 얼마 전에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나름 길게 선방을 하고 있어요. 길게 개봉관에서 극장에서 계속 개봉관을 가지고 상영이 되고 시네큐브 있는 가면 아직까지 네. 꽤 많이 영화라서. 보실 수 있어요. 한 3만 넘게 봤던데 지금도. 네. 그 영화인 뉴스 젊음이죠. 네. 이 영화를 저랑 흑기사님이 먼저 봤어요. 그리고 설계사님한테 제안을 했죠. 이 영화를 하자. 그래서 설계사님이 뭔 뉴스나 뉴스 호스텔이나 하자. 아니 두 분이 너무 재미없다고 하니까 막, 재미없는데 봐야 돼. 이거 몸부림을 쳤죠. 네. 하지만 오늘 가장 재밌게 본 1인이죠. 예, 그 그쵸. 중에서. 네. 오늘 좀 많은 기대하면서 예. 녹음 이제 예고편 보고 다시 본격적인 영화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편 듣고 오시죠. 네. Do you know who composed that piece that you're practicing? No. Who? Me, I don't believe you. What's your name? Fred Ballinger. You will not be bored because I have arranged the full service for you. You're going to have a massage, a sauna, checkups with the doctor every single day. My age, getting in shape is merely a waste of time. Are you still directing or composing, Maestro? No, I'm retired. Well, I'm sure you've not forgotten how it's done. No, I haven't forgotten how it's done. Prince Philip and the Queen will be simply ecstatic to hear you conduct your famous simple songs. I will not conduct my simple songs. Laying in my bed, ceiling gaze. Don't you miss your work? I miss my wife. You did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my mother. She loved you and so she forgave you. No matter what happened, she still wanted to be with you. But who were you? Who? Outside my window tonight. I lost the best years of my life. You say emotions are overrated, but that's bullshit. Emotions are all we've got. I'm so happy to be alive. You were right. Music is all I understand. To have these people in my life. 네, 저희 예고편 듣고 왔는데요. 철기사님, 요약 한번 해주세요. 복귀하자마자 바로 요약을 시키네. 그 요약을 잠깐 하자면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프레드 벨린저, 이제 마이클 케인 분이 이제 연기한 프레드 벨린저가 이제 스위스의 고급 호텔에 이제 장기 휴가를 떠납니다. 그 이 호텔에 이제 자신의 막연한 친구인 하비 케이틀 분이 연기한 믹 보일이라는 노장 영화 감독과 함께 고급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는데 그 호텔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생에 대한 철학 그리고 어떤 소신을 이제 영화에서 이제 풀어내는 게 주요 이제 줄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줄거리에서? 갑자기 너무 짧았는데. 이런 거죠. 뭐 사실 뭐 스위스에 있는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각자 이제 질문과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젊음과
늙음이 공존하는 이 하나의 고급 호텔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사건들의 모음집 같은 거죠. 네.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공간이 스위스의 고급 호텔이라는 점이고 그 곁가지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뭐 이 정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걸 풀어봐야죠. 네. 이거 뭐 인터넷 보니까 평이 약간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아름답다. 뭔가 얻었다.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를 얻었다. 자기는 영화를 보면서. 나쁜 측면은 너무 어렵다. 뭐 의미 부여한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좀 다소 해독하기가 너무 피곤하다. 이런 부류가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기사님들? 저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서 이걸 봤어요. 한 3주 전에 본 것 같은데 딱 보고 내가 이거를 영상미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영화의 모든 메시지를 내가 다 버리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최대한 조금 저는 영화 볼 때 긍정 부정하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꼼꼼히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로직도 그려보고 그리고 뭐 제 SNS에 이렇게 리뷰 같은 것도 남겼는데 어떻게 글을 쓰더라도 이게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 상실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화의 매력일 수도 있는데 조금 어느 기점에서 딱 넘어가니까 조금 피곤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미 아름답다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는 건 많고 몇 가지는 캐치하는 건 있지만 조금 인물들이 갖고 있는 일관성이 조금 결여돼서 생각보다 영화를 독해하는 데 많이 어려웠다. 이런 점도 말하고 싶네요. 철 기사님은요? 철 기사님 긍정적으로 봤다고. 네, 저도 두 분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좀 편견을 가지고 영화를 이제 보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몽타주 기법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고 있잖아요. 몽타주가 뭐죠? 네? 영화 전공한 분이 어떻게 몽타주를 몰라요? 아니 저는 비전공자고 여기 듣는 분들도 비전공자 많을 테니 빨리 설명하면. 그러니까 몽타주 기법이라는 것은 유명한 또 러시아의 또 영화 감독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이름 아씨 까먹었어. 게노무스키? 시바노무스키? 아니 어쨌든 뭐 러시아에서 맨 처음 이제 개발했다기보다는 어떤 이론을 이제 아이젠 뭐 아닌가? 아이젠슈타인. 걔는 독일이고 아이젠슈타인은 물리법칙을 먹는 그건 아인슈타인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에이젠슈타인. 근데 걔는 그거잖아. 걔는 그 히틀러 내려오는 그 다큐멘터리 찍은 데가 에이젠슈타인이잖아. 아니요, 그거는 히틀러 내용이 아니고요. 그건 러시아 대혁명을 찍은. 에이젠슈타인 있어요. 나도 따로 있어? 나는 그 히틀러 내려올 때 그분을 레닌슈타인 레닌슈타인 무슨 게임인가? 아니 여성 감독이에요, 또 그분. 정리를 하면은 히틀러 선전 영화. 맞아. 아이슈타인은 물리법칙, 에이젠슈타인이 이제 몽타주. 그래, 괴리 감독. 최근에 아인슈타인 요새 다시 회자되잖아. 중력파 발견해가지고. 맞아. 한국의 뭐 과학진들이 지금 중력파를 발견했답니다. 네, 아무튼 그랬어요. 몽타주. 갑자기 회의감이 몰려드는 게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다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영화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다 까먹은 게 갑자기 괴리감이 드네요. 네, 그게 이 영화에서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치. 몽타주는 뭐 변주법입니다. 정반합. 다시 이해되게 좀 설명해 1+1은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와 상충되는 이미지가 붙여놓으니까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낸다. 근데 이 영화는 뭐 전통적인 이제 몽타주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 관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죠.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이제 어떤 영화 세계랑 이제 맞닿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둘째치고 이 영화는 일단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미지도 많은데 말이 많은데 그 말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철학이 있고 어떤 인생을 약간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가 많은 내용이라서 저는 이제 보면 볼수록 좀 빠져들더라고요. 특히 두 노장 배우 이제 마이클 캔과 하비 케이틀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대사를 전달하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철 기사님 뭐 어떤 대사가 가장? 저도 사실 대사가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대사요? 어떤 대사가 제일 좋았어요? 대사 뭐 좋은 거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마지막에 약간 그 믹보일이 죽습니다 나중에. 그때는 좀 슬프더라. 진짜. 믹보일이 이제 자신의 영화가 이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뮤즈한테 까이고 투자도 멈추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수하에 있던 애들은 다 떠나보내고 수하 애들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이제 어떤 허탈감이 되니까
그러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자살을 선택을 하는데, 그가 떠나고 이제 프레드 멜린저가 이제 믹보일과 자신을 이제 맡았던 주치의를 찾아가가지고 믹보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의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이제 밖에 뭐가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는지 아냐고. 유스,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젊음이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프레드 멜린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고 할 게 영국 여왕한테 지휘를 부탁받습니다. 기사 자기를 수여를 받는과 동시에. 근데 프레드 멜린저는 거부를 합니다. 왜냐? 심플송이라고 하는 자신의 대표곡을 연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개인적인 이유로.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영화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의 부인만이 이 노래를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그 여인은 이제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의 이유를 이제 약간 좀 뭉클하게 말을 하죠. 그 영화에는. 근데 이제 계속 거부를 하다가 이제 믹보일이 죽고, 의사가 그런 어떤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 그 장면과 끝과 동시에 이제 바로 연결되는 게, 프레드 멜린저 이제 여왕의 요청을 수락하고 이제 그 연주를 이제 지휘를 하는 장면이랑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늙었다고 인생을 포기한 어떤 다 회의주의와 그냥 어떤 포기에 그냥 휩싸여서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흑기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짤막한 단상을 쓰신 글을 봤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늙음이라는 기준점에 대해서 이제 육체적 늙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직관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실 믹보일 아까 죽음에 대해서 철기사가 얘기를 했는데, 믹보일의 늙음은 사실 어떤 육체적 늙음이 아니고 자신의 꿈이 꺾이는 시점이 늙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생에 어떻게 유언장 같은 영화를 계속 만들기 위해 젊은 친구들과 진짜 달리다가 자신의 뮤즈한테, 뮤즈가 딱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뮤즈인 그 브렌다 모렐이, 이제 너는 끝났고 너가 하는 건 이제 추태에 가깝다. 이제 너가 나가야 할 시점을 알 때도 중요하다.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믹보일이 느낀 거죠. 이제 나의 꿈이 꺾였고 그게 나의 늙음이고 곧 죽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 죽음을 자발적으로 자살로 통해 딱 이제 뛰어드는 건데, 그 아까 철기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뉴스, 그러니까 젊음, 그리고 늙음에 대해서 계속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늙음 죽음은 전혀 육체적인 게 아니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명의 육체적으로 늙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 육체적인 늙음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계속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저는 또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아까 명대사를 얘기했는데, 영화 극초반에 그 영국 왕실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프레드 멜린저한테 와요. 우리 심플송 연주를 해달라 이러면서 갑자기 프레드 멜린저가 막 군주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군주제가 좋다고. 그러면서 군주제가 왜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벨린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군주제는 군주 한 명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자기의 시선이 세상을 주조한다는 의미죠. 내가 육체적으로 늙어서 내가 늙었다고 인지하는 순간 세상도 늙어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영화 딱 처음부터 되게 와닿았던 대사였거든요. 맞네. 네. 그래서 참 이게 물론 지금 명대사 얘기하자면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대사가 되게 좋은 대사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딱 철기사 얘기 들으니까 그 대사가 생각나요. 결국에는 그럼 프레드 멜린저가 시선이 바뀌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심플송을 다시 연주하게 되는 그런 거죠. 믹보일의 죽음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네. 참.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가 그 연주 장면이 돼야 되잖아요. 네. 좀 약간 감동도 물러 좀 느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생각보다 감동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그 조수미 나오는 거예요. 조수미 연기 너무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분도 연기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립싱크를 하는데 이 싱크랑 그거가 그러니까 감동적이지 않았어. 나도 실제로.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카메라 너무 의식한다 이분. 약간 이런 거는 조금 느끼긴 했고, 모르겠네. 좀 전에 나왔던 아주 깔끔하고 아주 세련된 영상미가 나오는데
막상 그 조수미가 나온 마지막 씬은 정말 평범한 마치 방송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컷 구성이라든지 카메라 웍이라서 저는 좀 그랬어요. 저도. 하지만 조수미 양에게 이 영화는 되게 큰 의미를 가지죠. 철기사님 왜 그렇죠? 네? 자신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아 그래요? 누구죠? 뜬금없이 수미조 얘기로 가는데 수미조 얘기를 잠깐 넘어갈까요? 수미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아니, 수미조 씨가 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 감독 파울로 소렌티노를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평생을 쫓아다니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났다고 극찬한 뭐 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귀었어 안 사귀었어? 아니죠, 안 사귀었겠죠. 수미조가 나이가 더 많고. 수미조 솔로 아니에요? 솔로죠. 눈이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그때 라스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이상하는 남성상에 대해서 되게 뚜렷하게 관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감독한테 칭찬한 거 보니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심지어 다정다감하기까지 하다고 뭐 거의 이 정도급의 남자를 자신이 평생 쫓아다녔다. 결혼은 뭐 좀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도 쫓아다닐 기세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수미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저는 좀 추억이 있습니다. 수미조에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데 제가 사실 시골 출신이에요. 기안리라고 하는 아직 리가 붙은 시골 출신인데 거기 한 300가구가 사는 동네인데 거기 유일하게 슈퍼 하나가 있었어요. 호돌이 슈퍼라고. 거기에 가면은 한 늙은 노 신사가 항상 트럼펫을 불고 그 망가져가는 슈퍼를 지켰어요. 소일걸 하면서. 근데 그분은 항상 일요일날 문을 닫았어요. 슈퍼 문을. 되게 싫었죠 저는. 일요일로 과자를 먹고 싶었는데. 근데 왜 문을 닫냐 보니까 성당을 가더라고요. 성당을 가서 이제 트럼펫 연주도 하고 지휘도 하시고. 약간 여기서 나오는 이제 프레드 벨리저 같은 분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TV에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나왔냐 보니까 조수미가 그 TV 사랑은 싣고에서 자기 어렸을 때 음악적 은사님을 찾았는데 그 진짜 시골에 그 낡아가는 슈퍼에 그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네. 뭐 그랬습니다. 네.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수미조가 그런 뭐 좋아해 인연. 네. 수미조 매력이 있죠. 좀 여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 제목이 뉴스다 보니까 이 젊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과연 젊음은 뭘까?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젊음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각자 뭐 그런 거에 대한 해당? 답을 얻었나요? 제가 또 늙어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급격도로 이제 30대를 넘어가는. 그쵸.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우리 혼나 진짜. 혼날 나이긴 한데. 지금 사실 저희 다 20대예요. 20대인데 완전 끝물이라서 이제 조금 세월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나이인데 그냥 몸에 변화가 좀 있죠. 몸에 유분기가 많이 없어지고 살이 잘 안 빠지고 신진대사량이 떨어짐으로써 특히 고추가 잘 저기요 그런 거를 좀 고급 단어로 좀 치환해. 알았어요. 이거 뭐 편집해 주겠죠. 뭐. 편집 안 돼요. 다 귀찮아요. 귀찮아요. 죄송한데. 어제 설기사님이 그 늙음의 어떤 신호를 받으셨죠? 저요? 네. 장염 걸린 게? 갑작하게 뭐 관략근 조절이 안 되거나. 또 그런 것까지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 가는 도중에 그런 힘들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안 그래도 제가 뭐 취직한 기념으로 철 기사님한테 기저귀 같은 거라도 디펜드 하나 사주세요. 정말 디펜드 진짜 방어를 해야 돼 이거는 지금. 그건 뭐 뭘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늙은 거랑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철 기사 근데 뭐 영화 보면서 젊은 날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아까 흑 기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정신적인 늙음이 육체적 늙음보다 더 위험한 거고 그거를 극복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믹보일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영화에 대한 열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토론하고 반면에 마이클 케인이 연기하는 프레드 벨린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떤 그냥 자연스러운 수능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태도로 약간 둘 사이 이제 좀 대립을 세우는 대사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믹보일이 죽기 전에 약간 비난하듯이 하고 죽거든요. 그 대사가 있는데. 이모션 이즈 그렇게 시작하는. 그러니까
벨린저는 평생은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완벽하게 자신을 이성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거를 가치를 놓고 사는 사람이고 믹보이는 사람은 감정 빼고는 시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네는 감정이 과대평가됐다고 했지. 맞아. 그죠. 그건 말도 안 돼. 사람에게 감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감정은 우리가 가진 전부야. 맞아. 이렇게 얘기하죠. 죽기 전까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어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그런 거를 더 가치를 놓고 말을 해놓고 근데 본인은 죽죠. 근데 저도 제 SNS에 리뷰를 남길 당시에는 어떤 믹보일과 프레드 벨린저가 일종의 대립각처럼 좀 글을 썼어요. 수능과 열정이라는 어떤 거칠게 되게 이분법적으로 나눴는데, 근데 사실 이게 또 그게 좀 그렇게 보기도 좀 쉽지 않은 게, 이 프레드 벨린저 같은 경우는 말은 그렇게 하지 행동은 사실 굉장히 음악에 열성이 많아요. 이 사탕 껍질 가지고 계속 박자를 맞추는 연습을 하고, 고급 호텔 주변에 있는 이렇게 목장 같은 데 가서 계속 동물들과 자연들과 호흡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은 놓지 않고, 그리고 특히 이 벨린저가 아내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 어떤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음악적 열정을 또 보이곤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도 수능이라고 이 말하기에도 참 거칠게 좀 요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좀 난해하다는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좀 늙음 젊음 하니까 사족인 얘기인데, 아니 오늘 여기 녹음을 하러 오는데 제가 이 영화를 한 2-3주 전에 봐서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노트북으로 막 영화를 막 보고 있었어요. 급하게 막 넘기면서 대충 대사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적으면서. 근데 한 5-6개월이었나 어디 할머니가 한 분 딱 타시더라고요. 패딩 입고 되게 육체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가 딱 타요. 타더니 제 옆에 딱 앉아요. 그러더니 A4 용지 한 4장 정도를 꺼내더니 막 줄줄줄 암기를 해요. 뭔가 했더니 영어예요, 영어. 영어에다가 한글 이렇게 밑에 자막 있는 걸 계속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그 영어를 계속 외우는데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당신은 즐거웠던 옛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화의 딱 주제랑 되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찰나죠? 제 오목교에서 영등포청 한 6분 정도인데 그 찰나 동안 저는 그 할머니한테 뉴스를 봤어요. 젊음. 그리고 막 뭐 당신의 즐거웠던 옛 시절 기억하고 있습니까? 막 이것도 외우고 뭐 또 그것도 있다. 저는 동아일보와 코리안 타임스를 읽습니다. 막 이런 거 막 계속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되게 우연적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되게 좀 강하게 드러내는 메시지? 그 젊음이라는 의미는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다. 혹은 육체적 의미는 좀 방점이 덜 찍혀있다고. 요 정도를 좀 그 할머니한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영어 문장이 딱 영화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당신은 즐거웠던 옛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화를 보면은 그 장면이 있어요. 믹보일이 이제 작가애들 데리고 가서 망원경으로 젊음과 늙음이 무슨 차이인지 아냐고. 그거는 너무 일부러 했더라. 맞아. 약간 명대사 남기려고. 근데 맞아. 그거랑 그 네. 할머니 문구랑 좀 그쵸. 일맥상통하네요. 뭐라고 하죠, 거기서? 그 망원경을 똑바로 보잖아요. 똑바로 보면 이제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젊음이다. 왜냐? 뭐 미래가 가까워 보이니까. 근데 네. 거꾸로 이제 망원경 반대편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이죠? 왜곡돼 보이고. 왜곡돼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멀어 보이는데 이거는 늙음이다. 왜냐면 과거가 멀리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인상 깊었죠. 맞아요. 그 막 같이 등산하던 젊음들 사이에서 딱 한. 맞아. 저희가 뭐 마이클 케인이랑 하비 케이틀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또 젊은 사람들이 이 극 중에 많잖아요. 재밌죠. 특히 뭐 폴 다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배우 거의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배우인데 이 배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이제 프레드 벨린저랑 그 디미트리라는 아까 폴 다노 그 사이가 되게 재밌는 건데, 관조하고 관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떤 사태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둘 다 계기가 깨지는 게 어떤 아이의 등장이거든요. 어린 아이의 등장.
그 프레드 벨린저는 어떤 어린아이가 바이올린으로 자신의 심플송이라는 음악을 계속 연주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심플송에 대한 감상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만드셨군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바뀌는 계기 중 물론 믹보일이 죽어서 크게 바뀌었긴 했지만 그런 계기가 됐고 이제 지미트리 같은 경우는 미스터 큐라는 그 어떤 히어로물의 주인공으로만 기억되고 있어요. 뭐 할리우드 배우인데 일종의 퇴물 할리우드 배우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오더니 나 당신의 팬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미트리가 너도 뭐 그 미스터 큐 봤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뭐 다른 이러저러한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랬는데 그 지미트리가 되게 쇼크를 받는 거예요. 나 그 영화 되게 아무도 본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한 얘기가 거기서 명대사가 생각난다고. 너는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아이를 버리면서 나는 뭐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죠? 제가 워딩이 이거 조금 책임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이는 이래요. 준비되지 않아서 키울 수 없다라는 대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딱 이래요. 아무도 준비된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이 지미트리라는 사람은 여태 자기가 고민했고 여태 준비했던 어떤 자신의 배우로서의 그 한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 딱 실현을 해요. 히틀러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건 제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인데 히틀러로 분장을 해서 그 호텔을 한 바퀴를 돌고 히틀러가 된 그 지미트리는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해요. 프레드 벨린저 코를 풀면 그 지미트리가 역할한 그 히틀러도 막 코를 풀고 사람들이 뭐 책상을 치면 막 책상을 쳐요. 그래서 순간 히틀러라는 어떻게 보면 악을 대표하는 상징, 그리고 지미트리라는 그 연기자, 그리고 모든 호텔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들, 그러니까 일종의 결핍들이 모여서 히틀러라는 그 연기자를 만들지 않나, 히틀러라는 악을 만들지 않나. 그러니까 결핍들이 모여서 히틀러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좀 자의적인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지미트리도 한 계단을 밟죠. 어떤 식으로 보면은 30대, 40대밖에 안 된 사람이지만 굉장히 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망하고, 관조하고, 세상을 다 한다듯이 평가하고, 그러다가 그 어린 아이의 등장으로 딱 젊음으로 열정, 젊음 뭐 이런 걸로 한 발자국 성장이 되죠. 좀 그렇게 봤습니다. 지미트리에 대해서. 좀 말이 길었다? 네. 아니. 근데 철 기사님이 되게 재밌는 게 네. 같은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게, 그러니까 이 폴 다노가 연기하는 지미트리는 이제 과거에 어떤 크게 성공한 영화의 캐릭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 배우, 어떻게 보면은 배우로서 완벽해지고자 하는 사람인 거죠. 어떤 상업적인 흥행보다도. 그거를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일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이 성공했던 과거의 히어로물만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고 되게 까칠하게 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보면은 왜 호텔에서 뭐 하냐고 하면은 다음 영화 준비한다고 배요. 근데 유추해보건데 그 역할이 어떤 히틀러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할 역할이 히틀러다. 근데 이 폴 다노가 그 아까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만나고 약간 좀 강박적으로 있던 배우로서의 어떤 강박을 약간 좀 내려놓는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히틀러 복장을 한 것은 그걸 내려놓는 게 아니고 자신이 생각했던 메소드 연기 연습을 외양부터 다 이제 메소드 연기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외양부터 생각까지 그 캐릭터에 완벽하게 이제 일치하게 본인의 자아를 이제 지워버리고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데 연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믹 보일한테 이제 털어놓죠. 나 이 히틀러 연기 못하겠을 것 같다. 본인은 할 자신이 없다. 근데 왜 그러냐 생각하면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는 그렇게 말하죠. 그겁니다. 그 자신의 두려움, 어떤 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타인이 나를 미스터 큐로 기억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나는 연기 변신을 하고 싶은 강박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본능대로 살아가고 싶다. 욕망대로. 약간 저도 약간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편안해진 거죠, 배우로서. 과거의 얽매일 필요도 없고 본인이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꼴리는 대로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대사가 사실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에. 제 요즘 일상이 뭔가의 두려움 때문에 쫓기듯 살아가는 느낌이 나는데 사실 두려움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지보다는 욕망을 딸고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나. 네. 동의합니다. 그래, 우리 욕망대로 삽시다. 나도 근데 요새 좀 그런 걸 느껴. 막 뭔가 주어진 계속 어떤 컨디션에 계속 잘해야겠다. 막 뭐 조건에 완벽히 뭐 성과를 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재밌는 캐릭터가 또 많죠 여기. 레나 벨린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네. 그 프레드 벨린저의 딸. 난 이분이 정말 좀 재밌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분 뭐 아까 철 기자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남편이 바람피다 차였어요. 그러고 혼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삶은 꽤나 수동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아버지의 비서 역할을 하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요양을 뭐 즐긴다고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뭐 요양을 하고 있는. 근데 거기서 산악인 하나를 만나요. 근데 그 산악인이 되게 소위 약간 찌질이거든요, 원래는. 찌질이였는데 그 산악인이 이 레나 벨린저를 보고 완전 반합니다. 와, 막 눈 막 휘둥그러지게 돌아가고. 근데 이 산악인의 외형은 막 머리도 벗겨지고 나이도 이제 중년이고 되게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뭐 막 멋도 없고. 근데 그 산악인이 요양을 즐기던 중에 그 레나 벨린저를 꼬시려고 그냥 무작정 가요. 간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안녕하십니까, 뭐 저 뭐 산타는 누구입니다 이래놓고 시계 얘기를 하죠. 할 얘기가 없으니까 시계, 이 시계는 뭐 고도를 뭐 측정할 수 있고 뭐 내 심박을 잴 수 있고 좋다 막 이러고 산 얘기만 막 그냥 번질나게 하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산악인이 그 실내 클라이밍장에서 어린아이를, 이때도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를 들쳐매고 산을 그 클라이밍장을 올라갑니다. 위에서 보는 세상은 달라. 딱 이런 말을 하고. 근데 그거를 레나 벨린저 우연히 딱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딱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랑에 딱 빠지고, 어떻게 보면 그 남자는 되게 사회적이지도 않고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도 아닌데 자신의 그 일 자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소명 자체에 굉장히 그것만 몰두해서 얘기를 하는, 사실 레나 벨린저 그 모습에 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레나 벨린저는 어떤 계속 아버지, 엄마, 그러니까 남편 이런 계속 사회적 삶에 갇혀있는 인물인데 오로지 자신의 일 자체, 자신의 소명 자체에만 집중하는 그 누군가한테 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영화 말미에 되면은 그 이 산악인이 진짜 막 절벽 같은 데 데리고 가서 끈 하나에 이제 그녀를 매달고 같이 이렇게 탁 트인 전경을 봐요. 그럼 막 그 레나 벨린저가 엄청 막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 산악인이 앞에만 보라고, 지금 내가 있다고,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딱 영화 종말 부분에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서야 어떻게 보면 자아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 그 제기사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뭐 주변의 시선 혹은 주변의 두려움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케이스가 일종의 레나 벨린저 사례였다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되게 좀 와닿게 좀 봤던 좀 캐릭터였어요. 네. 레나 벨린저 참 비극의 연인이죠. 아버지한테도 혼나고 약혼녀한테도 차이고 약혼남한테도 아니 결혼을 했나, 약혼남인가? 내가 기억은 안 나. 약혼을 했는데 뭔가 파경을 하는 그렇게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냥 믹보일 아들이랑 뭐 사귀는 걸로 나오는데 믹보일 아들이 이제 이상한 여자한테 이상한 차여가지고 못난 여자. 근데 그냥 뭐 저는 근데 뭐 레나 벨린저는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안 봐가지고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레나 벨린저는 나는 오히려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화하는 부분. 난 그 부분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 음악에 빠져 살았고 뭐. 레나 벨린저 생각에는 프레드 벨린저라는 사람은 음악에 빠져 살아가지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 아무런 열정이 없고 어떤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는데,
알고 보니까 프레드 벨린저는 심플송이라는 연기로 어머니와 되게 연대감이 있었고 뭐 그런 거 보면서 그 실제로 내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만 알고 있는데 사실 아버지의 일거수 쪽의 감정들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엄마 아빠 만나서 날 낳겠지가 아니라 뭐 그들도 사랑도 하고 뭐 그런 게 영화에서 제일 감동이 약간 뭉클해지는 지점은 다 이제 프레드 벨린저 이제 아내와의 이제 관련된 이제 대화를 할 때가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죠. 그렇죠. 특히 그 영국 왕실에서 프레드 벨린저에게 한 번 더 제안하러 와요. 근데 그때 막 그 영국 왕실의 그 담당자가 막 추궁을 하거든요. 왜 심플송 연주가 안 됩니까? 막 계속 하는데 그 개인적인 이유가 뭐냐? 그 개인적인 이유가 뭐냐? 이때서야 막 그 프레드 벨린저가 근데 그때 시점이 되게 재밌는 게 어린아이를 만난 후예요. 어린아이가 바이올린을 잡아주고 어린아이가 이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신 거군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딱 후인데 저는 거기서 조금 연결고리를 보긴 했는데 아무튼 프레드 벨린저가 막 거의 울먹임에 가깝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레나 벨린저는 듣고 있었어요. 뒤에서. 듣고 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레나 벨린저 그 사실을 몰랐던 거야. 심플송이 탄생한 배경을 여태 몰랐던 거야. 근데 그 전에 이 레나 벨린저 같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팩을 하면서 막 아버지에 대한 막 비난 쪽으로 엄청 심하게 하거든요. 막 음악에 막 미쳐 살아서 우리는 뭐 다 버리고 아빠는 뭐 동성애도 했고 뭐 바람도 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딱 그때서야 일종의 뭐 해소 좀 그런 게 생기죠. 사실 또 그 해소 뒤로 산악인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조금 느슨하게 계속 고리가 있더라고 이런 게. 뭐 그런 게 있었고. 네. 저희 또 뭐 마라도나도 재밌었어요. 마라도나도 캐릭터가 나오는데. 근데 실제 그 역상 마라도나였나? 영화에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그 역할은 마라도나인데 실제 마라도나 아니에요. 그치 역할 마라도나 맞고. 마라도나가 막 산소호흡기를 끼고 다니는데 또 공을 잘 치더라고. 테니스공 차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야, 감독이 마라도나를 뭐 존경해서 뭐 넣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왜 넣는지는 좀 궁금하죠. 근데 사실 조금 끼워 맞춘 성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마라도나는 막 걷는 것도 잘 못 걷고 막 산소호흡기에 의존을 해요. 근데 그러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 늙음을 상징하는 인물로 계속 나오고 실제 그 인물도 어떤 이제 뭐 인생에 낙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테니스공을 막 신나게 찬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일종의 그 마라도나 역할을 했던 그분의 표정이 되게 막 엄청 막 희열에 가득 찬 표정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제가 근데 그때 그 전에 대사 하나 있었어요. 그 왼손잡이? 그거. 뭐 어떤 대사냐면은 근데 실제 마라도나는 참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우고 그러는. 얼마 전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등려도 하셨잖아요. 등려하셨죠. 그 나이. 아게로는 요즘 어떻게 지내죠? 이혼했어요. 이혼하셨나요? 아게로가 맞죠? 마라도나랑. 마라도나 딸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낭비벽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게로가요? 아니 그 딸이. 워낙 잘 살았으니까. 그 아게로가 뭐. 제가 얼마 전에 마라도나 스페셜 영상을 봤는데 저희는 마라도나랑 동시대에 안 살아서 그가 얼마나 왜 추억 먹는지 모르잖아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매치 저리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역시 마라도나가 대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할까요?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또 더 해야 될 거? 혹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 믹보일이 ATM 갔다 오고 나서 뭐 ATM 갔다 왔다 그러고 침대에 있는 젊은 여자 손잡고 가잖아요. 창녀랑?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천 기사님이 좀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셔야지 이제 아는 지점이긴 한데 뭐 어떤 그렇게 뭐 젊었을 때 그 여자와도 손잡고 가고. 기억나죠. 이 영화가 이게 좀 되게 빡빡해 보일 수 있는데 약간 감성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믹보일이 이제 영화 엎어지고 나서 낙심하고 있는데 과거에 사랑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어떤 여성과 했던 행동을 그냥 똑같이 그냥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럼 뭐 마이클 케인이라는 배우를 이 배우의 목소리를 한번 들으면은 잊혀지지가 않는 게 목소리가 참
특이하면서도 되게 쏙 들어와요. 그 영국 액센트가. 그렇죠. 이 영화에서 진짜 마이클 케인의 명연기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눈망울은 소 같은데 또 눈동자에서 오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마이클 케인, 프레드 벨린저 역을 맡은 마이클 케인과 마사지사의 관계. 저 궁금해요. 저는 거기를 마사지사가 되게 비중이 있죠, 나름. 나름 있죠. 네. 그 개인적인 신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의미를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넣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마사지사가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오직 몸의 언어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마사지를 하면서도 사람들의 감정이나 어떤 상태를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본인이 여가 시간에도 계속 춤을 춰요. 막 그 GDR 같은 거 있잖아요. 댄스 레볼루션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일종의 뭐랄까, 해안을 가진 사람. 왜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늙음은 육체적 늙음이 먼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그 몸과 몸을 맞닿아서 그 안에 있는 감정 상태나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프레드 벨린저 마사지를 해주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막 복합적이고 다양하신 분인 것 같다. 그리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말이지만 계속 붙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화, 저는 좀 그렇게 느낀 게 일종의 연정 같은 것도 조금 비춰줘요. 계속 어떤 마치 이렇게 섹슈얼한 장면을 예상하게끔 하는 뭐 어떤 일종의 애무 같은 거를 조금씩 계속 흘리는 게 있는데, 일종의 그 마사지사는 그 프레드 벨린저한테 젊음을 본 거죠. 그러니까 섹시함을. 사실 저는 그런 장면을 기대했습니다. 그 마사지사가 마이클 케인을 마사지를 할 때 혹은 한번 뭐 그런 장면. 근데 오히려 영화가 삽입을 안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프레드 벨린저랑 막 마사지사랑 막 그런 진짜 섹스를 하던가 삽입을 하면 오히려 그거보다도 그걸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딱 완전 이거 마사지사랑 감정적인 그 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대사가 없어요. 둘이 거의 없는데 이미 딱 몸을 이렇게 누르면서 둘 간에는 대화가 있는 거,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그거에 마사지사는 마음의 눈으로 그를 보고 있다. 이 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뭐 저는 그냥 약간 그렇게 좀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성적은 그게 나오죠.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는 딱 한 장면입니다. 이제 되게 그로테스하게 나오죠, 오히려.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이제 벨린저하고 믹 보일이 이제 내기를 합니다. 네, 그 항상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말이 없는 노 부부로 보이는 노 부부가 있는데, 두 사람이 말을 할까 안 할까 가지고 내기를 하는데 결국엔 말은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갑자기 부인이 남편을 뺨을 때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부인 맞나 근데? 부인이라고 보여지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프레드 벨린저랑 믹 보일이 이제 산책을 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숲속으로 사라지는 거지, 발견합니다. 두 사람이 뭘 하러 가나 이제 둘이 따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숲속에서 섹스를 합니다. 진짜 폭풍. 섹스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소리가 나와요. 말이 아니고. 네. 여자의 그 노 부인의 과격한 신음소리. 정말 과격하죠. 근데 약간 이거를 약간 영화에서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그리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인상을 깊게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늙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최고의 발악은 과격한 섹스, 공허한 신음소리, 그렇게 인상을 받았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나는 약간 오히려 이것도 어떤 같은 사태를 좀 바라본 시각이 조금 다른 게, 나 일종의 해방감 같은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노부부는 굉장히 옷을 젠틀하게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미 고급 호텔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어떤 식으로 이 시선들에 대해서 계속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어떤 동물적인 욕망을 계속 어딘가 표현하는 거라서, 물론 이게 또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늙음을 해소하는 잘못된 방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시선에 얽매인 사람들이 해방하는 방식, 뭐 요 정도? 그냥 조금 그렇게 보는 건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시선으로 늙었다는 의미는
무언가를 다 알고 관조하고 막 관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사람 알잖아요. 저도 뭐 지금 10몇 살 때랑 20살 때랑 지금이랑 한생각 똑같거든요. 근데 뭐 그 노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해방하는, 그리고 작게나마 표현하는 좀 그런 거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 그렇게 들어가지고. 또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참 이 영화가 이런 면에서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한 장면을 두고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해석의 좋은 여지를 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공간이 많은 영화죠. 저희가. 네. 저희 약속한 게 있지 않아? 저희가 천 기사님이 유스 호스텔로 오행실 한번 하기로 했어요. 네. 언제 그런 약속을? 저번에 저희 했지 않았어요? 너무 네. 진행이 여전히 네. 중구난방이긴 하네요. 진행이 투박죠. 네. 유스 호스텔 한번 갈까요? 뉴스 스테이. 네. 자신이 없네. 뱉어보세요. 아니 우리 영화를 한번 싹 정리하고 유스토스텔 딱 하고 끝내기로 어때? 그럴까요? 그럴까요? 근데 저희 또 마지막에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도 해야 그치. 되니까. 네. 그럼 뭐 그때 유스토스텔 정리하고. 하시죠 뭐. 네? 하라고요? 해봐요. 네. 네, 한번 던져보세요. 유. 육안의 닭갈비. 스. 스푼으로 3숟갈. 호박살이 하나. 슬. 또 쓴가요? 네, 호스텔이니까 스. 수프가루 많이. 텔이 어렵다. 이거 잘했어요. 지금 잘했어 여기까지. 빨리 마무리 잘해봐. 텔이 어렵네요. 텔레마케터 단골집 육안의 닭갈비. 아니 이 영화를 보고 고작 그때 삼행시가 나오는 거야? 제가 오행시가? 텔에서 텔미 안 하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네. 그 전까지 너무 좋았어요. 네, 이 정도. 텔레마케터는 뭐 선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뭐 영화 정리해보죠. 정리해볼까요 네. 한번? 네. 우리 이제 공식 코너가 있잖아요. 저희 이제 영화를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또 연간 영화 추천해주는 영화 전에 좀 이 영화에서 나온 키워드가 많잖아요. 그렇죠. 젊음도 있고 감정이란 것도 있고 욕망도 있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한번 그래도 이 영화의 제목이 뉴스다 보니까 뉴스를 좀 정해보는 거 어떨까요? 나에게 젊음이 뭐냐. 뭐 그거를 저희 나이 때 정의하기에는 좀 저희가 아직 젊음을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최근에 젊음을 젊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나요, 두 분은? 나는 오히려 전 반대인데 약간 늙어간다를 느끼지.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이 때 그 생각은?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젊음의 제가 정의한 젊음의 의미가 계속 무언가를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파이오니어?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계속 뭔가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걸 젊음이라고 정의한다면 저는 계속 예나 지금이나 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나는 도태되는 게 좀 느껴지는 편이라서 그리고 실제 안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이런 젊음이랑 키워드 가지고 얘기하면은 저도 뭐 김난도 씨랑 뭐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를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싸구려 영화가 될까봐 나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언어가 오염됐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열정이란 단어가 뭐 중립적인 단어인데 자기계발서가 열정을 쓰는 순간 언어가 오염됐고 내가 그 단어를 쓰는 순간 되게 뭐랄까 값어치가 떨어진 단어가 돼요. 이를테면 청춘 같은 단어. 옛날에는 굉장히 신선한 단어였는데 한 5, 6년 전부터 자기계발서들이 계속 써왔고 어떤 뭐 자본들이 써가니까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값어치가 떨어진 거고 내가 그 말을 쓰기 어려운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 오염된 단어를 피한다고 그 단어의 속 의미가 또 내가 찾긴 또 어렵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뉴스가 좀 그러면은 늙음으로 한번 해보죠. 앞으로 이제 도래할. 저는 근데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늙음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을
이런 단어가 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긴 한데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사랑하거나 이런 일이 점점 저한테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제 난 이제 진짜 어떤 어정쩡한 나이가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최근 진짜 한 몇 년 동안 누군가를 어떤 이성을 보고 뜨겁게 막 좋아하는 감정에 막 괴롭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팅 했는데 그저 그랬어요. 또 미적지근하게 또 결국에는 뭐 망했죠 뭐. 일십 당했죠 일십. 일십 당하고 또 보냈는데 또 망하고 뭐. 나도 하기 싫어. 나도 싫어. 그냥 나도 뭐 사람을 3번은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한 건데 또 까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또 내 스타일도 아닌데. 그래서 철기사님 늙음이랑 늙음이랑 사랑하는 이가 없다. 없어진다. 무명이 건조해진다는 거? 그죠. 왕원이네. 그래. 아니 뭐 어디 뭐 일회용 만남을 해도 그게 뭐 마음에서 동하는 겁니까? 아랫도리가 동하는 거지. 네, 맞아. 흑기사님, 네. 늙음 어떻습니까? 철 기사님 말을 연장하면은 나는 좀 관성적인 게 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관성적으로 하는 거고 사람 만나도 관성적으로 하는 거. 왜냐면은 내가 계속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리액션이 온다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배워가는 게 있잖아요. 요새는 뭐 머신러닝이라고 기계들도 배우는 와중에 사람에 어떻게 대하면 이런 반응이 오고 내가 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면 좋은 어떤 보상을 받고 뭐 연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있는 길로 계속 가는 거야. 그게 난 늙은 것 같아. 그게 계속 무언가를 관성적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나도 그게 효율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이 효율성만 따라가는 것 자체가 조금 나한테 약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늙음인 것 같아요. 항상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잖아요. 항상 고민하는 편이죠.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요새도 관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늙음은 얼마 전에 그 파일럿 프로그램 하는데 미래일기라고 보셨나요 혹시? 안정환 씨. 안정환 씨 나온 거. 거기서 이제 안정환이나 제시가 강성현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늙은 모습을 보거나 내 주변 사람이 늙은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왜 눈물을 흘리지 그러니까 다 설정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거 보면은 나한테도 늙으면 슬픈 것 같아요. 아무리 미화하고 뭐 열정이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밖에 젊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난 사실 그렇게 난 솔직히 말해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됐거든요. 그냥 그런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모습을 봤지 나는 오히려 죽어가고 뭐 정리하고 인생을. 그래서 늙으면 나한테 슬픈 거? 눈물? 맞아. 그게 솔직한 것 같아. 왜냐면 어떤 막 늙어서 멋있게 늙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선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되게 직물적으로 막 뭔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막 배고프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막 여자 보면 섹스하고 싶고. 근데 나이라는 거, 지위라는 걸 통해서 되게 그런 거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도록 요구당하고 그게 늙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좋게 늙었다는 게 일종의 사회적으로 계속 늙음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계속 취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나는 그 프레드 벨린저 대사 중에 또 와닿는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딸이 오잖아요. 레나 벨린저가 세상에서 당신의 뭐 전기를 읽고 싶어한다. 그에 대한 글을 써달라. 계속 요청이 온다 말하는데 프레드 벨린저가 하는 말이 그냥 잊어달라. forget me 하는데 그렇게 늙음을 대처하는 방식이 뭐 좀 좋아 보였어요. 나는 제 시선. 네. 그래서 뭐 넘어가죠 그럼. 뭐. 오케이. 네. 좋은 얘기 많이 좋은 얘기군요. 네. 저 이제 또 철기사님이랑 흑기사님이 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영화 보고 이제 추천하는지 혹은 보든지 말든지 그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근데 좀. 다른 영화 추천하는 것도 아직도 하나요?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우선은 이제 말하고 생각하는 걸로 말하면서. 철기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뭐 제가 좋게 봤으니까 추천을 해야겠죠. 약간 좀 겁먹으면서 보게 되는데 막상 보게 되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영화 보면서 생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추천. 네, 추천. 철기사님 추천. 흑기사님? 저도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렵다 막 장난식으로 한 건데 팟캐스트 진행의 어려움을 느낀 거지. 사실 영화 보고 무한한 감동을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SNS 리뷰를 쓸 정도인데 원래 보고 리뷰 잘 안 쓰는데
약간 도조지식을 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해석해보고 싶다. 뭐랄까 비평이라는 거, 평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비평이라는 게 사회를 바꾸는 힘이고, 비평이라는 거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힘을 가진다고 믿는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영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걸로 같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추천인데, 영화를 보고 뭐 그 어떤 소비하는 상품으로서 영화로서는 뭐 그거는 비추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영화라는 거, 영화 팟캐스트라는 게 영화에 어느 정도 그 비평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듣는 편이니까 청자분들한테는 강력 추천입니다. 네. 흑기사님도 추천. 네. 마지막으로 저도 추천드리는데, 저는 기존에 이제 뭐 인생을 담은 영화를 보면은 우선 러닝타임이 깁니다. 한 3시간. 양가이가 아니라. 왕가이 말고. 토리노의 말 이런 거. 토리노의 말. 중국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또. 우리 님들이 좋아하는 거. 그 요번에 서울당 가족 뭐 이런. 장애모 이런 애들 보면은 우선 깁니다. 영화 잡기가 길고, 또 인생이란 주제를 영화 속에 담기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늙어가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뭐 보이우드도 그렇고 보통 그런 식으로 인생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영화는 인생을 말하는데 굳이 전기적인 방식을 쓰지 않아요. 되게 인생이란 책을 챕터별로 짧게 몽타주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좀 신선한 영화였다고 생각해. 실험적인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역시. 네. 3 추천 나왔네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진짜 네. 처음인데? 나는 지금 3번째인데. 저희가 사실 철기사님이랑 흑기사님이랑 했던 영화들이 다들 재미가 없었어요. 뭐 그래서 다 비추. 서드퍼슨 산다. 둘 다 별로였어요. 그런 거였는데 오늘 또 3 추천 나오니까 참. 이게 근데 이 영화가 또 빡빡할 수 있는데 음악이 또 좋아서 음악 그 유튜브에 있어요. 잘 봤던 것 같아요. 음악 정말 좋습니다. 또 수미조가 부른 노래도 좋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좀 그랬는데 계속 들으니까 또 중독성이 있어요. 수미조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사람이 유명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명한가 봐요. 그래, 수미조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에서 너와 나 지금 여기에 이거 있잖아. 그 2002년도 월드컵 노래만 생각하는데 아니 명성하고 나가거든인데 아니래요. 유명한가 봐요. 아무튼 저희 마지막 갈까요? 네. 이 영화 보고 어떤 영화 추천했는지. 전 좀 뒤에 할게요. 지금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럼 저부터 하죠. 저는 딱 추천할 거 딱 생각났습니다. 저는 같은 호텔이라는 배경으로 웨스 앤더슨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하겠습니다. 요즘에 호텔 어떤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그런 게 많아졌어요. 랍스터도 그렇고. 그렇네요. 랍스타랑도 약간 비슷하네요. 한 공간. 약간 호텔이 현실적인 호텔 보이진 않잖아요. 여기 영화에서도. 그랜드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유머러스하고 훨씬 밝은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 영화도 결국에는 한 호텔 지배인의 인생을 이제 쭉 이제 전기식으로 이제 유머러스하게 그린 작품인데 그 안에서도 인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뉴스랑 또 다른 지점에서 또 호텔이라는 공간을 매력적이게 그려낸 것 같아서 저는 웨스 앤더슨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철기사님은 부다페스트 호텔. 저는 아까 철기사님 좀 얘기를 했었는데 하비 케이틀 이 배우의 이제 작품을 하나 추천하려고 그래요. 라스트 갓버더라고. 저희 이제 심영래 감독님이 하비 케이틀 나와. 하비 케이틀의 손자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들로 나오는 거죠. 네, 아들로 나오는 그런 작품. 대박이다. 영구 명대사가 있는 작품. 영구. 네. 유튜브에서 예고편 보시면 엄청 재밌습니다. 예고편만 재밌는 영화. 예고편만. 예고편만 보면 진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영화 없어요. 발상 자체 너무 웃기잖아요. 하비 케이틀이 나와서 자기 숨겨둔 아들이 있다. 걔가 영구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웃기죠. 네. 마지막으로 흑기사님. 네. 저는 이게 뉴스지만 어떻게 보면 늙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는 젊음에 대한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영화 이름이 지금 딱 생각 안 나는데 누구 나오는데? 우리에겐 커피 한 잔과 5펜스만 있으면 돼. 5달러만 있으면 돼. 리얼리티 바이츠. 청춘 스케치. 사실 저는 폴 다노라는 캐릭터를 보고 청춘 스케치의 주인공 누구죠? 그 남자 주인공? 벤 스틸러, 에다노크가 조금 생각이 났어요. 에다노크보다
허세를 한 2스푼 넣으면은 폴다노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늙은 육체 젊은 정신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개념화한 젊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영상 전체를 휘감고 있는 거는 청춘 스케치, 리얼리티 바이츠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청춘 스케치가 많이 생각났고 폴다노그랑 그 청춘 스케치의 주인공 에다노크의 좀 연관성도 보였고 그런 측면에서 예, 추천합니다. 저희 이제 철 기사님은 부다페스트 호텔, 저는 라스트 갓파더, 마지막으로 기사님은 청춘 스케치. 3스천 나온 영화니까 지금 IPTV에 풀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서 영화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좀 오랜만에 만나서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꼭 들어주세요 다음에도. 막판에 좋았네요. 그래도 네. 초반에 조금 약간 버벅대는데. 저희 다음 영화는 좀 더 재밌는 작품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뵐게요. 자주 나올게요. 예.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